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죽다가 죽진 않은 각도기 박상재입니다. 네,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와, 숨막혀 죽겠더라고 아침. 네. 근데 갈수록 이게 낙폭이 더 확대되면서 오전인가요? 마이너스 2% 넘게 코스닥이 좀 빠진 때도 있었는데 네. 많이 반등은 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 네. 0.6% 하락, 코스닥 0.4%대 하락 해서 마감은 했습니다. 네. 뭐 나스닥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FOMC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업종 먼저 보면요.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사실 태조이방원이 다 반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섹터 1.7% 상승을 했는데 또 러시아 이 동원령 선포한 이후로 네. 오늘도 그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뭐 조선주, 방산주 그리고 사료주들도 오늘은 음식료 섹터에서 제일 많이 네. 올랐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는 한국 석유가 7.7% 오르면서 이 업종 내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 등 2차전지 섹터도 오늘은 다 상승을 했고요. 서비스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단기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CJ, CGV, 카카오, 하이브, 자이에스앤디, 넷마블, 네이버, NC소프트, 하나투어 이런 성장주들이 많이 몰려 있네요. 2에서 5%대 다 같이 하락을 했고요. 증권주가 오늘은 좀 빠졌는데 편차가 좀 있습니다. 메리츠 오른 주식도 있어요. 증권주 중에. 증권주 중에 예, 있어요. 뭐 하도 많으니까 네. 있긴 있겠죠. 네. 근데 이 메리츠 증권은 오늘 6%나 하락을 했고요. 뭐 키움, 유안타 이런 데는 뭐 1,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 요 사이로 좀 빠졌는데 메리츠 증권은 사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많이 빠질 이유가 PF 쪽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PF 부실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긴 하거든요. PF가 선 지급 10%에 후도 10%? 뭐 이런 식으로 금리가 형성된다는데요. 20% 가까이 깜놀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뭐 지금 분위기 보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건설 리츠 관련 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까지 먹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대요. 큰 시공사들, 큰 건설사나 이런 데는 내후년부터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수주가 안 되기 시작할 거다.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예.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씨앗을 뿌리면 걷어들이는데 몇 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네. 내후년부터는 뭐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금리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린 상태에서 한 내년쯤이면 좀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에서 네. 동결할 가능성이 좀 많이 커졌잖아요. 문제는 이제 너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높은 금리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뭐 뉴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지금 6%대까지 나왔는데 8%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부동산 정말 힘들어지나요? 실제로 8%를 부담을 하는 사람은 뭐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단이 8%면 근접하게 부담한다라고 하면 힘들죠. 살 사람이 없어지잖아. 살 사람도 없죠. 돈을 땡겨서 살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자기 돈 생돈으로만 할 사람은 하겠지만 그러면은 총 그쪽으로 들어가는 총 유동성의 규모 확 주는 거니까 당연히 시장이 줄겠죠. 우리 주식시장 줄는 거 보세요. 유동성 빠지니까. 네. 네. 그리고 건설주도 그래서 하락을 했나 봅니다. 세 번째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한신공영, 대우건설, 태영건설, 뭐 GS건설, DLENC 2, 3%대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9월 FOMC에서 세 번째로 75bp 인상 결정을 했고요. 이것보다 이제 점도표에서 22년 말 기준 4.4%, 23년 말 기준 4.6% 오히려 늘어나는 거 보면 금리를 안 내린다는 인식이 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23년까지는 금리를 옆으로 스테디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이죠. 그 밀어붙이는 기간이 길게 되면 이제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22년 말에 4.4%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4.4%가 하면 더 이상 금리 올리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더 이상 못 올려요. 제가 보기엔 침체가 와서인가요? 예, 모든 게 막 이제 기업들이 빵빵 낮아빠지기 시작할 텐데 미국에서 한계 기업들이 예. 네, 그래서 참 예상보다는 내년 1월에 25bp 추가로 인상하는 게 아마 기존 예상보다는 좀 반영을 더 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는 총재도 오늘 발언이 있었는데 25bp를 인상할 것이라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에서 지금 벗어났다라고 이 페드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 50bp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페드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4%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4%에서 좀 안정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추세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다음 금토일까지 한 2, 3주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의 4% 기준금리가 성장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좀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덕분에 채권 시장 난리 났죠. 난리가 단기물 위주로 좀 많이 났는데요. 오늘 국고채 3년물, 단기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10년물 대비해서는 좀 짧죠. 10년물이 사실 지금 3.976%, 10년물이 그렇고요. 3년물은 4.045% 정도. 지금 조금 더 올랐죠. 지금 4.06. 네, 그래서 뭐 10bp 가까이 이 금리 역전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3년물 오늘 20bpt였어요. 5년물 15bpt였고 10년물 8bpt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달 이후로 이제 채권 사셔도 될 것 같던데 근데 야 이게 많이 튀네. 그러니까는 연초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좀 빨리 산 거죠.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산. 우리 주식 사가지고 30% 물리는 거하고 비슷해. 예. 뭐 만기까지 기다려야죠. 설마 장기물 사시진 않으셨겠죠? 저희는 장기물 사라는 말을 절대 안 했죠. 사도 1년 이하로 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10월 우리의 금통위 이후부터는 2, 3년짜리 장기물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3년짜리도요? 3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잦아들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 금리인 것 같아요. 즉, 지금 3년물 국고채 금리가 4.1% 가까이 되는데 회사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6, 7% 나오겠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네, 중간에 가격 좀 변동되더라도 그냥 만기 보유 전략으로 괜찮은 금리 아닌가 싶습니다. 채권 매수의 시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도 높아지고 이제 힘든 만큼 신용 등급을 좀 잘 이제 따져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뭐 그냥 BBB도 그냥 막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 불안한 소리가 좀 많이 채권 시장에서 들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성장주 IT 섹터 위주로 많이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1.6%, 2.2%씩 하락을 했고요. 뭐 소부장 섹터도 뭐 1, 2%대씩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 이 IT 약세 와중에 아이폰 벤더들은 좀 올랐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LG이노텍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과거 5년 동안 평균 PER이 12배, 12.6배인데 현재 6.4배다. 그래서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로 모델 출하량 증대 요구를 애플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 10% 늘어난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프로와 프로 맥스 판매 비중이 65%로 전작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여전히 KB증권은 사실 LG이노텍 리포트를 거의 뭐 자고 일어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내는 증권사인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래도 이런 장에 3.3%나 LG이노텍이 상승을 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1.3%, BH 0.6%다 밴더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ARM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일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사장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10월 달에 이제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만날 예정인데 지금 ARM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한 75% 정도 들고 있어서 이걸 손정희 회장도 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언급을 하는 거 보니까 ARM의 협력사들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뭐 넥스트칩, 가온칩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많이 오른 기업은 뭐 두 자릿수까지 오늘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엔비디아한테 이제 팔릴 뻔했는데 그때 당시 매각 가격이 400억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뭐 50조 후반대까지 올라갔죠. 환율이 올라서. 네. 더 싸게 사야죠. 많이 싸게 사야 될 싸게 텐데. 사야 돼요. 뭐 거론되는 건 그래도 50조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나오는데 35조, 30조는 오케이인데. 30조요. 30조 하자. 30조. 네. 그러면 뭐 하셔도 돼요. 인수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앞으로 저 회사는. 근데 삼성전자가 하면은 파운드리하고 일괄 체제를 만드니까 나쁘지 않죠? 인텔과 같은 회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뭐 현대 미포조선은 8%대 가까이 상승했고요. 대우조선해양 4%, 네. 현대중공업 3.7%, 그리고 뭐 동성화인텍, 세진중공업, 뭐 성광밴드 이런 뭐 LNG 밴드들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예. 일단 LNG선 그리고 탱커선 운임 상승 어저께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요거 수혜감이 또 지속되고 있는데 장 끝나고 온 대우조선해양의 LNG선 두 척 계약 공시도 나왔습니다. 단가 계산해 보니까 2.14억 달러 항상 나왔던 거죠. 이 신조선가 2.4억 달러인데 그거보다 낮으니까 카타르발일 것 같다 네. 말씀드렸고 이것도 손해는 안 본답니다. 손해 보는 건 2.14억 달러에 받아도 손해 아닙니다. 네, 손해 아니고 흑자는 난다. 네, 흑자는 나고 그리고 얼마나 더 받을 거냐? 아마 그 회사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받은 카타르발 LNGC가 있어요.
아마 그 숫자 맞춰서 3, 4가 비슷하게 받을 겁니다 올해. 네. 네. 그리고 어제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 선포한 것도 조선주 방산주 상승 요인으로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제 입장 바꿔보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 동원령 선포하면 저 같은 사람도 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요. 예비군 30만 명이니까 2분 30만 명? 그럼 30대들 작살났네? 그렇죠. 도망가야 되겠네? 네. 도망쳐. 그래서 도망을 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는 비행기 값이 지금 막 두세 배 이렇게 뛰고 있는데요. 죽게 생겼는데 지금 튀어야지 지금. 그렇죠. 일단 러시아에서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곳이 뭐 터키, 이스탄불, 아르메니아, 우즈벡 이런 직항 편은 이미 뭐 매진입니다. 일주일 전에 50만 원이었던 티켓 가격이 160만 원 이상까지 돈 아낄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 1,000만 원이어도 빨리 그렇지. 가야 되는 상황이죠. 튀어야지 튀어. 네. 지금 이거 사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군도 몇만 명이 이렇게 죽었거든요. 네, 뭐 어디 추산하는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8, 9만 명 이렇게도 죽었다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라서 네. 아무래도 러시아 국민들도 반발이 안 일어날 수 없죠. 지금 반대 시위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지금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1,300명 이상 구금됐다라고 이미 낮에 뉴스를 봤으니까. 도대체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 유한수 교수님과의 대담에서 여러분 그 역사적 상황들을 조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 시대적 정황과 상황과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예전에 이제 터키 쪽으로 그 옥수수를 수출을 했잖아요. 네. 그때 참 안도를 했었는데 그거를 또 다시 막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런 우려가 오늘 사료주 상승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슬로바키아 국방장관과 국방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확전이 되면서 주변국들은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폴란드로 이제 대량으로 좀 무기 수출을 했는데 요거 제2의 또 수출이 다른 국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방산주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가 1에서 3%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양유업 오늘 좀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홍원식 회장이 지분 매각 소송에서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예전에 뭐 82만 원에 지분 50% 정도를 3,100억 원 정도에 매각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번복했고 원고가 이제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인데 이걸 계약을 이행해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1년 또 조금 넘어서 이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원고인 사모펀드가 승소를 했는데 재판부의 언급에 따르면 피고가 이제 매각 계약을 파기하면서 주장했던 뭐 쌍방대리라거나 변호사법 위반, 계약 해지 등 일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한행코 측에서는 이제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언급을 했고 추후에 인수가 늦어진 데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요거 M&A 업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요게 만약에 홍원식 회장이 이겼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매각 계약에서도 이런 노쇼가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으로 이렇게 판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원식 회장 측도 항소하겠다라고 바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사실 뭐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지려면 뭐 새로운 증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최종 결론에도 만약에 같은 판결이 난다면 홍원식 회장은 이제 원고가 제기한 2천억 정도의 배상액이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 최악의 경우엔 1,000억만 받고 지분을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보통은 2, 3심 절차가 한 2, 3년 정도 길면 뭐 더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저 손해배상 해야 돼 하고 쫄딱 당해봐야지 뭐. 그렇죠. 얼마나 성격이 더럽겠어.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성격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이런 뒤집고 엎고 막 이런 게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한해코 측에서는 서두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아니지. 늦게 하면 회사가 망가지니까. 회사가 망가지네. 점유율 계속. 그거를 다 배상을 청구를 할 기세예요. 지금 2천억을 소송을 일단 걸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금액이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통 한 2, 3년 길면은 막 더 걸리기도 하는데 이 원고 측 변호인의 화우 측에서는 이제 1심에서 한행코가 지금 완승을 했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최종 결론까지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요 소식 나오고 나서 상승을 좀 했다가 재료 소멸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는지 오늘 좀 하락해서 5%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벤트 드리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 나오면 볼 거 다 봤네 하고 때리는 거지. 일반인들은 이겼어? 하고 뛰어들면
사전에 주가를 한 15% 20% 올린 세력들은 아싸 하고 다 털고 도망가는 거고. 그렇죠. 이벤트 드리븐이 항상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보고 들어가면 항상 늦죠. 네. 네. 아, 참, 네,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정말 처참하게까지 많이 빠졌는데요.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게 네이버랑 카카오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첫 번째고. 순매수가. 네. 아, 계속 사는구나. 네, 오늘도 카카오가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4%나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이버도 3% 하락해서 카카오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65% 정도 빠진 상태고요. 2020년 7월 수준으로 돌아갔으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 요게 좀 사업이 좀 활성화되면서 그때 좀 주가 상승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반납을 했죠. 네이버도 2020년 5월달 수준까지 돌아가서 고점 대비 한 55% 정도 빠진 상태이고요.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채널을 계속 보셨으면 카카오나 이건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별로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페이, 뱅크 다. 예. 특히 뱅크는 참 많이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 특히 뭐 작년에 이제 규제 이슈 생긴 이후에 성장주들이 좀 시장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긴 했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비싸긴 한데 이런 애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예. 네, 근데 규제가 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 있잖아요. 요거 소비자들한테는 좀 좋은 뉴스긴 한데 원래 환불하면 90%만 환불을 해줬거든요. 원래 생일 때 선물 많이 받잖아요. 주기도 하고. 근데 요거를 다 못 쓰니까 기간이 도래하면 요걸 90% 환불을 해주는데 10%가 참 아까웠단 말이죠. 저도. 근데 요거를 이제 100% 돌려주는 걸로 이제 바꾼다고 하고 그 10%는 이제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요것만 가지고도 요 10% 수수료만 가지고도 꽤 많은 수수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환불 수수료 10%가 2017년에는 80억이었는데 그동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320억까지 성장을 했고 5년 누적으로 보면 920억인데 사실 320억에서 계속 커지겠죠. 네, 그렇죠. 네. 계속 커지겠죠. 네, 근데 요런 것도 없어지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진짜 악재죠. 스타벅스를 잘 못 가요. 줄 서는 게 싫어가지고.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네이버페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전자금융업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간편 결제 성장률이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요 모바일 제조사들의 간편 결제액이 지금 성장률이 더 이제 역전한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전자금융업자의 간편 결제 시장 점유율이 5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점유율은 굉장히 높지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2020년 하반기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 결제 성장률이 80%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인터넷 결제를 많이 했죠. 그런데 2022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성장률이 30%까지 많이 낮아져서 삼성페이 같은 이제 휴대폰 제조사의 결제액 성장률보다 낮아졌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오프라인 결제 비중이 높은 삼성페이 성장률이 최근에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페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20% 수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이 시장이 많이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죠? 네. 편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애플페이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한간에는 진짜인 것 같은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뭐 관련 팀도 약관이 개설됐다는 있다면 얘기하는데.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전자금융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카카오페이도 4% 참 성장주들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금리가 높아지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나마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